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최근 이화영 부지사는 두 번째 옥중 편지를 통해서 검찰의 압박 때문에 그간의 진술이 흔들렸었다고 밝혔고, 흔들렸던 진실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은 명분이 사라졌습니다만은 단식 10일차 검찰 출두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진술 압박을 기록한 비망록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인 접견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진술 압박 등 상세히 기록한 비망록을 갖고 있다. 검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협박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요구했는지도 모두 정리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 비망록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비망록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론 형성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땡땡땡 검사가 뭐뭐라고 협박했다. 이 비망록 내용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검사는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 비망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은 앞으로 검찰의 압박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말을 돌아가서 이화영이 기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압박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화영의 두 번째 옥중 편지가 나오자 이런 입장을 냈죠. 이전 부지사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하지 않는다.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 없이도 입증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화영의 부인과 변호인의 진술 왜곡 시도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서 주변 수사는 왜 또 하는 겁니까? 진술이 꼭 필요하니까. 그거 없이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이화영을 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는 두 번째 옥중 편지는 매우 단호했고 비망록까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진술이 또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비망록의 성격은 이화영이 검찰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다, 역공하고 싶다 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겁니다. 그리고 이 비망록 때문에 이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 검사들은 훗날 깜빵 가거나 징계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제 KBS는 윤석열의 처남 공소장을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처남이자 김건희 친오빠인 김모 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김 씨는 회사 관계자와 함께 경기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공사 비용을 부풀린 위조 서류를 양평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 씨의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김 씨의 위조가 매우 불성실했다는 겁니다. 자, 공사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서 김 씨는 사토장을 이용했습니다. 토사 운반거리가 길수록 개발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착안한 것인데 공흥지구의 공사 현장과 약 18km 떨어진 사토장에 토사를 직접 운반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낸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토장은 공흥지구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그 위조 서류를 다름 아닌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으로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포토샵으로 들키지 않으려고 정밀하게 할 만도 한데 위조 또한 성실하지 못했다. 왜? 그 서류를 처리할 양평군청의 군수도 자기 편, 그 실무자도 자기 편이 있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토장을 등장시키고 그림판으로 대충 위조하는 그 과감함을 보면 관과 짜고 치는 윤석열 처가의 이권 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스뉴사! 자, 이번 주 4일 동안 진행되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재정을 망쳤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에 진 많은 빚 때문에 지금 나라 경제가 힘든 것이고 민생 또한 어렵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논리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경제 무능을 지적받으면 나오는 레퍼토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웬일로 더 팩트에서는 이 정부 여당의 논리가 허위라는 팩트체크 기사를 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나라의 부채가 증가를 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부채 증가율이 매우 낮았다. 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국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대단히 적은 부채 증가율을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가 진행될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빚을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코로나를 초기에 빠르게 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팬데믹 시기 전에 세계 주요국이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돈을 풀었고 국가 부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팩트다. 팬데믹 시기에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무시하고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 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다. 더 중요한 것은 팬데믹 때 문재인 정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 지출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가 자국민에 대해서 현금 지원을 할 때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융자 지원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당장의 재정 지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었지만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융자 지원을 하고 현재까지 만기 연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돈을 써야 하는데 세간의 반대 때문에 돈을 못 썼다. 정부가 빚을 지는 게 맞는데 개인들이 빚을 지게 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못했던 포인트를 지적하는 게 틀렸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덜 써서 문제였는데 많이 썼다고 거꾸로 지적하고 자빠졌다. 이처럼 원인 분석을 정반대로 하니까 이 나라 경제정책도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박상인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팬데믹이 끝난 후에 많은 나라가 돈을 푼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긴축 재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재정 적자가 많이 생기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는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 적자인 상태이다. 이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입에 담으면 안 된다. 또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정부는 건전 재정을 말하면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정을 건전하겠다는 정부가 지출보다 세입을 축소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는 딱히 없지만 그냥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세계 흐름과 정반대로 간다. 돈을 많이 안 썼는데 많이 썼다고 지적하고 모두들 긴축 재정하고 있는데 감세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다들 회복세에 있는데 우리만 추락하고 있고 적자 재정폭은 계속 늘어가서 외평채까지 끌어다 쓰는 주제 건전재정 노래를 부릅니다. 이쯤 되면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고 나라를 일본 밑으로 넣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